예, 그러면 머니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내외 사안들 함께 체크해 보면서 경제 전망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미래 시나리오 2021의 저자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책 이름까지 명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짧게 저희가 더 길게 하면 네, 안 돼서 예, 네. 소개 정도로만 해드렸습니다. 충분히 감사합니다. 미국의 고용지표 얘기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가 좀 있었죠. 네. 5월 실업률이 네. 깜짝 숫자가 나오긴 했는데 알고 네. 봤더니 이게 오류였더라. 네.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참 이런 통계에 대한 변화 이런 좀 저도 이제 굉장히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좀 이상하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당황스럽기도 하고 예. 그런 대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세계적으로 미국의 실업률에 집중하고 있는 그렇죠. 지금 예. 그리고 향후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라는 것을 특히 이제 실물 경제 측면에서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 있는 그런 지표이기 때문에 이 통계 발표에 변화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또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그냥 지금으로서는 속설이라든가 다른 생각을 해보기보다는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오류가 있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지금 여러 경제 지표들을 추산하고 통계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대이변이 계속 있는 겁니다. 네. 대이변이 있는 과정에서 계속 수시로 바뀌는 거예요. 예.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페드의 의사결정인데 페드도 이제 기준금리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고 나면 꼭 그 하반기 경제 전망이라든가 이런 보고서를 발표를 하는데 보고서 자체를 발표를 안 하고 있는 거죠. 네. 너무나 이 변화가 무쌍하니까 어느 수준의 어떤 기초를 해서 경제를 전망해야 될지 그걸 판단하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 통계를 추산하고 전망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이번에 KDI나 이제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도 경제 전망을 발표할 때 시나리오별로 경제가 이럴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얘기한 것도 사실 처음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너무 변화가 무쌍하다 보니까 이런 통계의 오류마저 작용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방금까지 하단으로 나가는 거 이제 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13.3%도 그렇고 250만 개도 그렇고 다 아닌 걸로 나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13.3%가 아니라 한 3%포인트 정도 오히려 높아질 거다. 그러면 16.3이 되는데. 그럴 수 있죠. 그러면 4월보다 실업률이 높아진 거란 말이에요. 네네. 좋아지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좋다고 기자회견까지 했는데 이렇게 된 걸 실제로 걱정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진짜 얘기해 주신 것처럼 통계상의 오류 정도로 해프닝으로 지나가야겠습니까? 이게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한번 설명해 본다면 제가 미국 정부 입장을 대변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왜 그럴 수 있을까라는 것을 이해해 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면 좋을 텐데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경제활동 인구조사를 매월 실시를 합니다. 언제 하냐면 이 14일이 있는 그 한 주 동안, 일주일 동안 합니다. 경제활동 인구조사를 일주일 동안 수행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난 한 주 동안 일을 했는가, 아니면 수익을 목적으로 일을 했는가, 아니면 잡서칭을 했는가 이런 여러 가지 경제활동 인구조사를 수행하고 그 지난달 수행된 그 한 주 동안에 있었던 그 통계를 추계를 해서 그 달의 실업률을 그 다음 달에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는 과정에서 너무 변화무쌍한 그런 통계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오류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냥 그렇게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왜 갑자기 상향 조정될까에 대한 의문이 드실 거예요. 근데 그 상향 조정은 이제 어쩌면 그 조사지가 다 집계가 안 된 상황에서 발표를 했는데 더 제대로 정치하게 분석을 해보니까 실업률이 더 높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어쨌든 실업률 자체가 상향 조정되는 과정, 왜 지난 실업률보다 더 높아질까? 셧다운이 있는 시점이 더 높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원래 고용 지표는 경기 후행적이다라는 거예요. 경기 후행적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해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가 굉장히 안 좋고 기업이 이거 이겨내기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 해고라든가 이런 조치를 취하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단기적인 실업이 그 전달에 일어났었다면 구조적인 실업이 이제 그 다음 달에 일어나면서 이제 해고 조치가 이제 많이 나오면서 실업률이 더 올라가게 되는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관련해서 실장님과 얘기를 했을 때 그 후행 지표라는 점을 강조를 하면서 그때 네. 뭐 실업률이나 고용 지표가 최악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도 한 번 더 충격이 올 수도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약간 돼버린 꼴이 돼버렸습니다. 그렇죠. 이게 네. 오류든 뭐든 지금 네.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네. 됐고 예. 뭐 일각에서는 4월부터 이런 오류가 있었다. 뭐 이게 조작은 아닐 것이다. 뭐 별의별 얘기가 벌써 미국 언론 네. 사이에서는 나오는 것 같던데 네. 뭐 흐름 정도로 그런 파악하는 정도로 해야 될 네. 것 같고 네. 국내 얘기 잠깐 해보도록 하면 네. 국내는 그래도 뭐 긴급재난지원금도 있었고 소비 심리도 지금 반등을 했고 네. 좀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안심이란 단어를 쓰긴 좀 이른데 네. 그래도 미국보단 상황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은 하게 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마 지난번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2020년에 주된 경제적 흐름에 을 보여주는 하나의 키워드를 말씀드리면 내외수 간의 이탈, 탈동조화, 네. 내외수 불균형을 말씀드렸어요. 예. 말 그대로 코로나19의 조기 방역에 나름의 성공을 한 안정화를 가져온 그런 나라로서 이제 내수는 어느 정도 회복되는 어쩌면 경기 저점을 지나서 회복되는 모습이 먼저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예. 우리나라 경제로만 보면 어쩌면 1분기 특히 3월 달이 가장 큰 충격이었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요. 2분기는 그래도 1분기 저점에서는 반등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상대적으로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과정에서 그리고 물론 지속적으로 확진자가 나타나고는 있지만 네. 지금은 좀 받아들이는 느낌입니다. 네. 처음에는 코로나19가 막 확산될 때만 해도 우리 이런 행사 개최해도 되나? 신제품 발표해도 되나? 이런 포럼을 개최해도 되나? 하는 의문을 많이 가졌었지만 지금은 코로나19가 어쨌든 계속 장기화될 거니까 어쩌면 2년, 3년 계속될 수도 있으니까 이 포럼 자체를 신제품 출시 자체를 미룰 수는 없다라는 판단이라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경제 활동을 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내수 경제는 저점을 찍고 반등하는 모습이 펼쳐지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기업들이 추진하고 있는 교육과 포럼 행사입니다. 예. 그러니까 많은 그 임직원들 혹은 승진자들에 대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교육을 하려면 50명 이상 정도가 모여야 되니까 모이는 그 행위 자체를 안 했었던 거거든요. 그러나 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는 것을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교육이라는 것을 안전한 그런 환경을 구축해 놓은 다음에 네. 그러면서 이제 조심스럽게 교육을 이행해 나가는 모습. 그럼 교육 자체가 아예 없었던 영역에서 갑자기 교육이 생겨나니까 이 교육 산업에 있어서는 저점을 찍고 반등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국내에서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이면서 경제 활동을 지속한다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내외수 탈동조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네.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면 네. 물론 내수가 이렇게 회복되는 건 너무 좋은데 우리나라 경제 특성상 이제 수출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이건 걱정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죠. 네. 해외는 상황이 안 좋고 네. 무역 활동이 좀 줄어든 건 사실이니까 네. 이 타격은 어느 정도로 체감하십니까? 네, 결국 우리나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아니냐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이 외수 혹은 대외 거래상에 굉장히 크게 등장한 그 변수가 이제 홍콩 이슈가 생긴 예.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홍콩에 대한 특별 지위를 박탈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경제 굉장히 위협스럽습니다. 우리나라 홍콩 수출이 전체 수출의 4위 대상국입니다. 일본 수출하는 것보다 많아요. 예. 그러니까 약 6%를 홍콩으로 수출하고 있는데 그 6% 수출액 비중이 다 홍콩에 수출하기 위한 목적지가 아니라 말 그대로 대부분이 중국을 수출하기 위한 경유지, 네. 재수출이라고 표현하죠. 중개 수출 요충지로서 홍콩이 있었던 거예요. 네. 왜냐하면 법인세도 낮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물류라든가 금융 시스템이 굉장히 선진화돼 있었고 예. 환율도 안정적이고 네.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홍콩에 많은 현지 법인을 보냈었습니다. 특히 홍콩을 경유해서 중국에 수출을 하는 가장 중요한 그 품목이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홍콩에 수출하는 전체 수출액에서 중국으로 보내는 그 재수출 비중을 뜯어보면 반도체 수출이 한 70% 됩니다. 근데 그 반도체 수출의 요총지니까 예를 들면 SK그룹의 글로벌 현지 법인 수를 보면 홍콩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그런 과정에서 현지 법인도 많이 있는데 지금은 이 특별 지위를 이제 박탈해 나가는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격돌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중국에 두었던 그리고 홍콩에 두었던 현지 법인마저 이제 이탈시켜야 되는 출소시켜야 되는 그런 환경에 좀 맞닥뜨려진 겁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이제 대외 무역이 더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겠고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이 차지하는 그 GDP의 기여도 그 자체가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결국 내외수 불균형이라고 했지만 내수는 어느 정도 저점을 찍고 회복되는 국면이 나올 수 있겠지만 하반기 들어서 외수가 더 크게 추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이에 따라서 우리가 내수로 얼마나 지금의 상황들을 만회하고 회복할 수 있을지는 한번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전반적으로 해외 변수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거는 시간을 두고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해 주셨던 것과 또 비교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그때 네. 당시에 디플레이션 우려에 네.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뭐 당장 디플레이션이 오는 건 아니지만 경각심은 가져야 된다라고 경고를 해주셨고 네네. 그때 당시에 어떤 환경들을 봤을 때 단적으로 국제 유가도 네. 저희 그때 그 디플레이션 얘기했을 때는 네. 30달러 초반대 네네. 그리고 뭐 전망치도 한 35달러대가 고점 아니겠나 네네. 그때 시장에서 전망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했었거든요. 또 어떻게 하다가 40달러 선까지 지금 올라왔잖아요. 네네. 어떻게 뭐 시각의 변화가 있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원유나 그 밖에 원자재 수요가 크게 줄면서 이 원자재 가격, 국제 유가가 큰 충격이 있었습니다. 그 충격이 있었던 다음에 이 산유국들 그리고 오펙 플러스 이 회원국들이 같이 감산 합의에 도달을 한 거죠. 그리고 향후에도 이 감산을 연장하겠다라는 그런 발표가 있기 때문에 원유나 원자재 수요가 줄어드는 것 이상으로 감산을 계속 이행해 나가기 때문에 이 가격의 변동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제 유가의 저점은 2분기다. 그리고 3분기, 4분기에 들어서면서 반등한다. 다만 뚜렷한 반등은 아닐 것이다만 저점은 2분기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렸죠. 네. 그런 스탠스에는 변화가 사실 없습니다. 다만 이제 플럭추에이션은 계속 있을 수밖에 없고 감산 합의가 계속 이어진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유가 회복세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디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디플레이션은 아니다. 다만 디플레이션이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지난달 이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또 기록을 했습니다. 네.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물론 마이너스 물가가 12개월 연속 지속된다면 디플레이션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지금 이제 디플레이션 상황은 아닌 거고 디플레이션 상황이 굉장히 우려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대로 코로나19 사태가 내년까지 확산이 된다면 그러면 디플레이션이 초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코로나19 자체를 누구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 종식될지 내년까지 될지 그건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디플레이션 상황에 직면하지 않도록 뭔가의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고요. 디플레이션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디플레이션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국제 유가도 반등하고 나머지 원자재 가격도 반등하면서 소비자 물가도 반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디플레이션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지만 코로나19에 대한 그 흐름을 누구도 예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디플레이션이 초래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가정하고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러니까 요즘에 뭐 곡물 가격이나 원자재나 국제 유가가 갑자기 뭐 폭등하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약간 뭐 오히려 되게 적응 안 되는 그런 지표들을 확인할 때도 있는데 그럼에도 어떤 만약에 코로나19가 장기화됐을 때는 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디플레이션 우려는 그러니까 그 경각심 정도는 계속 가져가야 된다라고 그렇습니다. 얘기를 해주신 거고 네. 분위기를 좀 바꿔서 앞으로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뭐 지금까지 나온 뭐 지표들이나 뭐 코로나19 상황들은 이제 너무나도 잘 아실 테니 네. 포스트 코로나 얘기는 하잖아요. 네네. 근데 예전 한 3년 전에 4차 산업혁명 나오는 것처럼 네. 포스트 코로나도 개념은 알겠는데 네. 뭔가 확 잡히는 그런 느낌이 없는 아, 그러세요. 뭐 지금 시작이니까요. 그렇죠. 예. 그러면 어느 업종군이 가장 뭐 트렌드로 맞설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언택트 얘기는 많이 합니다만 네네. 좀 어디가 가장 수혜를 많이 볼 거라고 그리고 두각을 나타낼 거라고 보세요? 네, 좋은 질문 주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종식이 되긴 하겠죠, 언젠가는. 그러면 다시 예전처럼 마스크 없이 거리를 활보하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겠죠. 그러나 코로나19가 종식이 된 이후에 그전처럼 경제적인 여건, 산업 여건이 똑같이 이어질 수는 없다. 그 전 상태로 삶은 돌아갈 수 있지만 산업이나 이 사회적인 여건 자체가 구조적인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코로나19 이후의 경제를 계속 들여다봐야 되겠다. 그런 관점에서 많이 등장하는 것이 이제 언택트 산업이고요. 네. 언택트 산업이라 하면 대면으로 이루어졌던 모든 서비스가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지급결제 서비스입니다. 예. 말 그대로 대면으로 지급결제할 때는 뭐 카드를 내밀어도 되고 또 현금을 내밀어도 됩니다만 비대면화된 상황에서는 지급결제 수단이 또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예. 물론 카드 지급결제 가능합니다. 계좌이체도 가능하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편리한 지급결제 방식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으로서는 가장 눈에 띄게 드러나는 것이 두 가지인데요. 생체인식 기술, 그리고 두 번째가 디지털 아이디입니다. 예. 그러니까 생체인식 기술을 활용해서 지문과 정맥, 홍채, 목소리, 안면인식 이런 생체인식 기술과 나의 신분증 정보 그리고 결제 정보가 같이 등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급 결제하는데 예를 들어서 키오스크에 갔어요. 햄버거를 주문하려고 하는데 나 뭐 카드를 꼽고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면 네. 이 키오스크를 이용하는 그 공간 자체가 불편하거든요. 예. 근데 키오스크가 생체인식 기술을 활용해서 나임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급 결제하는 과정이 오히려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더 편리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고도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급 결제 수단을 활용하는 이런 생체인식 기술을 활용하는 지급 결제 수단 이런 것들을 공급하는 서비스 기업들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간편 결제 산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 또 디지털 아이디가 이제 등장합니다. 조만간. 그래서 아날로그식 신분증을 여러분 들고 다니시는데요. 나임을 증명해야 될 때 예를 들어 은행이라든가 공항이라든가 이런 환경에서 나임을 증명해야 될 때 신분증을 꺼내 들었다면 이제 디지털 아이디 어플리케이션을 열어서 그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나임을 증명하는 절차 이렇게 가벼워집니다. 절차 자체가 이런 현상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디지털 아이디를 활용한 또 간편 결제 산업 이런 것들도 매우 중요한 영역이라고 좀 주목을 해보고 싶습니다. 예. 전자결제, 그러니까 인터넷 기업부터 전자결제까지는 주식시장에서도 워낙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더 나아가서 이제 생체 인식과 관련해서 그리고 어떤 디지털 아이디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 뭐 DID라고 해서 블록체인 기반한 맞습니다. 뭐 아이디도 얘기 참 많이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먼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먼 나라 얘기가 아니고 지금 방금 정확히 짚어주신 것처럼 이 디지털 아이디라는 것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구축하는 것이고요. 현재로서는 한 3개 연합체가 예. 이 DID, 디지털 아이디를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통신 섹터의 기업들이 모여서 연합회를 만들었고 또 금융 섹터에서 네. 그리고 전자산업과 IT 기업들이 이제 섹터를 만들어서 각자 디지털 아이디를 보급하기 위한 행보를 엄청나게 가파르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예. 제가 보기엔 디지털 아이디라는 것 자체가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는 등장할 겁니다. 예. 그럼 이제 구시대적으로 현금을 안 가지고 다니듯이 구시대적으로 이 아이디 카드를 들고 다닐 일이 없어집니다. 네. 디지털 아이디에는
이 신분증뿐만 아니라 병적 기록부라든가 뭐 가족관계 증명서라든가 이런 여러 나를 보여주는 여러 정보들이 같이 맞물리는 것이고요. 블록체인에 기초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허위나 조작마저 불가능합니다. 예, 그런 시스템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활용하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간편 결제 서비스 이런 것들을 좀 선도적으로 리드하는 그런 기업들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미래 업종 전망에 대해서 함께 들어봤고요. 투자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에게 좀 힌트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산업연구원의 김광석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소식과 전략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